예, 안녕하세요. 금일 랩세미나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주현입니다. 이제 교수님 수업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쉽게 재구성하여 발표를 하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재구성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한 논문은 Deep Learning Based Remaining Useful Life Estimation of Bearing Using Multiscale Feature Extraction 논문입니다. 네, 해당 논문은 2019년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에 게재되었으며 현재는 이제 600회가 넘는 사이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즉 PHM은 현대 산업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 1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PHM의 주요한 목표는 이제 공정 자산의 가동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이제 유지보수의 비용을 절감하며 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PHM은 작동하는 기계로부터 컨디션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는 이제 진동, 소리, 신호, 그리고 온도 신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장비의 열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PHM 중 하나로 이제 잔여 수명 예측, 즉 얼류엘 또한 예비 보정 관점에서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얼류엘은 장비가 실패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얼류엘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 이제 Y축은 이제 컴포넌트 헬스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노란색 박스는 열화는 되었지만 작동은 가능한 구간으로 이제 기계가 큰 문제 없이 가동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박스의 끝에 닿을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이 지점의 시점을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이제 얼웨이 프레딕션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부터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느냐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의 작동과 정확한 얼류엘을 예측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컨디션 모니터링 데이터가 가지는 높은 복잡성과 비성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로 인하여 복잡한 컨디션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 유지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주요 실패를 예방,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노스틱 메소드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롤링 엘리멘트 베어링의 연료를 예측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어링들은 이제 현대 산업의 로테이팅 기계에서 만연하게 쓰이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베어링의 연료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심각한 고장을 피하고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이는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베어링 연료의 프레딕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제 해당 연구들은 크게 컨벤셔널, 모델 베이스드, 데이터 드리븐으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아메리칸 네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및 안티 프릭션 베어링 매뉴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등에서 제공하는 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잔여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해당 방법은 이제 계산이 간단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 산업에서의 복잡한 공정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서 높은 정확성을 내지 못합니다. 다음은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해당 방법은 앞서 컨벤셔널 어프로치보다 더 복잡한 공정을 방영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법칙과 수학적인 수식을 사용하여 여러 가정과 원료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의 예시 중 하나는 이제 파티클 필터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비성형 가우시안 시스템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추정하기 위해 상태 전이 모델과 관측 모델을 확률적으로 정의하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태 확률 분포를 근사화합니다. 이제 이 방법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기보다 이제 확률적 모델을 기반으로 원료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 기반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델 베이스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물리 수식을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복잡한 물리적 모델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이제 이로 인해 모델 베이스 방법의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이 대조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방법론은 컨디션 모니터링 데이터와 이제 AI를 결합하여 수집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식별함으로써 프로그노스틱스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존 방법론과 달리 이제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드리븐 방법론을 사용 시 이제 중요시 되는 점은 이 로우 데이터에서 어떤 유용하고 대표적인 피처를 수출해야 하는지입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이전 연구에서 사용하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데이터에 사용되는 피처들의 예시입니다. 이제 이러한 타임 도메인과 프리커션 도메인 피처를 이제 독립적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상 작동 중에는 이 정적 변동 경향을 보이며 이제 특정 단계의 특정 결함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기존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시간과 진폭에 대한 값으로 이제 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이제 이를 이제 풀이의 변환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이제 프리퀀시 기반으로 만들어서 총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그 프리퀀시 도메인을 동시에 포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필요로 하고 이제 이를 위한 방법은 이제 프릴리미나리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한 연구에서는 이제 CNN 기반 헬스 인디케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이 로우 데이터로부터 이제 고수준의 추상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제 RUL 예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합니다. 이처럼 딥러닝 기반의 연구들이 좋은 품질의 피처를 기반으로 이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단일 피처로는 하나의 그 피처로 압축이 되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앞선 방법론 등과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커션 도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를 바탕으로 원료의 프레딕션 하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멀티스케일 CNN을 통해서 저수준의 피처와 이 고수준의 피처를 모두 활용을 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측 안정성을 위해 기존 지역적인 변동성이 높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무딩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료의 추정 추세에 대해서 이제 스무딩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세를 따라서 원료율이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은 이제 주파수별 열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하여 해석 가능성을 이제 제공하며 특히 물리적 열화 패턴과 일치하는 이 저주파 우세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리미날리스입니다.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이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해당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기 앞서서 우선 기존의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프리퀀시 도메인 데이터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센서의 세기가 변하는 타임 도메인 데이터의 형식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웨이블렛 변환과 푸리의 변환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푸리의 변환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세한 수학적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뭐 3블루 1 브라운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면 그 원리를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숄타임 풀이의 변화는 이 앞선 풀이의 변환을 윈도우 단위로 나눠진 것을 이제 각각 적용한 후에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윈도우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밍 윈도우 펑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피규어랑 같이 이제 각각의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이제 타임 프린커시 도메인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세그멘트별로 다른 주파수 요소가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주파수 영역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수집된 로우 센서 데이터는 이제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 변환 과정에서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했다 합니다.
이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샘플 레이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미하고 신호에서 어, 손실 없이 복원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 성분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논문에서는 이 값을 초과하는 주파수 성분은 이제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용해서 이 해당 나이퀴스트 프리퀀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퀴스트 프리퀀시의 이 절반 미만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신호에 유효한 주파수 성분을 유지하고 이 불필요한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고주파 성분은 주로 이 정상 상태에서 나타나고 저주파 성분은 이제 베어링의 장기간 작동 중에 발생하는 결함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장이 임박하면 저주파 성분이 특정 간격 내에서 강해지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베어링의 물리적 손상이 누적됨에 따라서 진동 에너지가 더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분석은 이 시스템 성능 저하가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매우 잘 반영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얼리의 프레딕션을 위해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을 모두 고려하는 전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수집된 센서 데이터 중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 정상 구간 샘플이기에 여러 구간에만 집중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 머신에 대해서 고장이 날 때까지 구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센서 데이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초반에 대부분의 데이터는 뭐 큰 변동이 없는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바이브레이션 시그널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아서 이 머신 상태에 대한 값들이 거의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류의 라벨인 Y의 경우에는 이 시점마다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초반 구간의 상태는 변동이 없지만 이 얼류의 레이블만 변동하는 상황으로 이 같은 X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Y가 붙은 꼴이 되어서 PY X가 넓게 퍼져 있는 형식이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입력의 얼류엘 정보가 뭐 크게 없고, 이제 레이블 분산이 매우 큰 뭐 엘라토릭 영역이 됩니다. 또한 이 구간에 대해서 MSA를 최소화하는 최적 함수 F 스타 X는 해당 구간에 대한 평균 얼류엘로 상수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구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이제 열화 이전 시점에 대해서 헬스 구간의 오차는 줄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상 구간에 대한 데이터는 제거하고 이제 열화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 연구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찾아본 첫 번째 연구로는 이제 헬스 인디케이터 모델을 만들고 이제 이에 대한 셀솔드 이상의 값들만 사용함으로써 이 열화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타겟을 해서 이제 뭐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로우 진동 신호를 이제 제한된 방법에 넣어서 이제 헬스 인디케이터를 이제 만들도록 하고 이 초기에는 일정하다가 이제 열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도록 이제 쿼드라틱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열화가 시작되는 구간에 대해서의 정보를 더 크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구의 경우에는 CMAPS 데이터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 열화 구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관련 연구입니다. 이제 경호 선배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제 맥시멈 얼류엘이 125라는 그 선행 연구들의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열화 구간의 데이터만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얼류엘 레이블로 진행했습니다. 즉, 이제 최대 열화 구간의 길이가 125라는 것에 맞추어서 이전의 데이터는 이제 정상 구간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CMAPS를 활용한 논문에서는 이 125라는 값을 관행적으로 이제 설정하여 사용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뒤에 프로포즈 메소드의 파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CNN의 기본 구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N은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지닙니다. 첫째, 공간적으로 공유되는 가중치로 동일한 필터가 이미지 전체에 반복 적용이 됩니다. 둘째는 이제 스페이셜 풀링으로 이제 국소 특징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
덕분에 CNN은 이미지 분류 및 음성 인식과 같은 시각 및 음성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CNN은 입력 이미지에서 여러 필터를 적용하여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한 다음 풀링 레이어를 통해 중요한 구조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CNN 구조를 활용해서 2차원 시공간 이제 영역 데이터에서의 이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마스크에서 이제 하나 이상의 이제 2차원 행렬이 컨볼루션 레이어 입력으로 사용되고 이제 각 커널의 입력 행렬 위를 이제 슬라이딩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각 필드에서 이제 계산된 결과가 누적되어서 이제 피처 맵으로 알려진 여러 개의 2차원 출력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앞서 이제 국소 영역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각 뉴런이 이제 입력 전체를 슬라이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널이 커버하는 이 국소적인 리셉티브 필드 내의 값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단일 커널은 이제 입력의 작은 부분을 슬라이딩 윈도우화해서 입력으로부터 이제 국소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제 피처 맵에 속하는 이제 뉴런들은 이제 동일한 커널, 즉 동일한 가중치 집합을 공유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커널이 이 입력 위에 슬라임 윈도우함에 따라서 각 뉴런은 이제 서로 다른 이 국속 영역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다른 피처 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CNN의 특징 중 하나인 이제 스페셜하게 이제 공유되는 가중치가 이 과정에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 동일한 피처 맵에 속하는 뉴런들은 이제 동일한 커널을 지니기 때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공유를 하게 되고 이 입원식을 진행하는 과정은 입원식이 이제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커널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로우 데이터에서 판별 가능한 특징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커널 필터를 찾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출력 뉴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풀링이 적용이 되는데 이 풀링 과정을 통해서 어, 이 아웃풋 행렬에 이웃하는 행렬들을 이제 결합함으로써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아웃풋의 이제 디멘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원소들을 결합하기 때문에 이 원본 데이터로부터 이 중요한 로컬 정보를 이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중학교 때 배우는 이제 대표값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풀링이 왜 로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대표값에는 평균, 최대값 등과 같이 이 데이터의 대표성을 띠는 값을 의미하는데 이 풀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대값을 추출하는 맥스 풀링과 평균을 내는 이 에버리지 풀링이 존재합니다. 이제 앞선 CNN의 로컬 정보를 뽑아내는 특성을 이용해서 연료의 프레딕션을 위해 사용되는 높은 수준의 이제 추상적인 피처를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CNN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제 깊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더, 음, 그, 추상적인 피처를 뽑히게 됩니다. 즉,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제 깊어짐에 따라서 차원은 줄어들지만, 그 커널 안에 있는 그 입력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리셉티브 필드는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프로포즈 메소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앞선 설명드린 이 대부분의 정상 구간이 아닌 열화 구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First Prediction Time, 즉 줄여서 FPT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이제 열화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로우 데이터가 STFT를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데이터로 변환이 되고 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기반으로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제 디노이즈 된 데이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이 되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경우에는 얼류엘 레이블로서 이제 퍼센테이지 형식의 형식으로 레이블링이 됩니다. 이 값의 경우에는 오른쪽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열화에 대한 전체 시점분의 이제 현재 잔여 수명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제 인풋으로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고 이제 얼류엘을
이제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방문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FPT 관련 내용입니다. 이 프릴리미나리스에서 소개드린 반복들과 다르게 FPT는 이 통계적인 지표인 컬토시스를 기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수식과 같이 이 컬토시스는 이제 표준표차로 노멀라이즈된 이 편차의 이 4제곱의 형식의 평균으로 나타내짐을 알 수 있는데 이 값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꼬리가 두껍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아주 큰 값이 튀어나올 때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열화가 시작이 되면 충격적으로 진동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진동 신호 분포에 아웃라이어가 많이 생겨서 이 컬토시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훅 커지기 때문에 이 초기 이상 징후 포착에 유리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 FPT를 결정하기 위해서 컬토시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이제 일종의 신뢰 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을 연속해서 2번 벗어나는 시점을 FPT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컬토시스가 연속적으로 2번 튀는 구간을 잡음으로써 이 구간이 단순한 노이즈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열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FPT를 사용해서 해당 논문의 데이터에 적용한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집니다. 즉, 이 빨간색 선 이후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이 열화 데이터에 이제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FPT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된 프레임워크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먼저 FPT가 적용된 이 멀티 히스토리컬 데이터 시퀀스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이 현재 이 시퀀스들은 어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수집된 데이터의 연속적인 5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는 얼류엘 프레딕션을 위해서 이전의 관측 값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STFT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타임 프리퀀시 데이터를 얻고 이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의 절반 이하인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이 높은 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후 디노이즈된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되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얼류엘 레이블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1x2 커널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맥스 풀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중요한 피처들은 이제 보존하면서 이제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 풀링은 이제 불필요한 프리퀀시 요소를 이제 전체 타임 프리퀀시 그 요소를 이제 압축하기 위해서 전체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이 아니라 오직 프리퀀시 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는 뭐 계산의 복잡도와 더불어서 만약 이제 시간 축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 시에는 열화 커브 상의 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 연료의 트렌드가 이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세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로부터 이 저차원, 고차원의 피처 맵을 얻고 이제 이를 컨캐트네이트 함으로써 이 높은 수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 멀티플 히스토리 데이터 시퀀스로 이제 5개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각각 이 멀티 스케일 익스트랙터를 거쳤기 때문에 이 5개의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에디션을 통해서 하나의 피처 맵으로 이제 만든 후에 이제 3x3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레이어별 피처 컨캐트네이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플래튼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ST 웨이티드 얼류엘을 얻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베니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퀴드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나온 얼류엘 이제 그 추정값에는 이 국소적으로 변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는 전체 예측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스무딩 기법을 기반으로 이 전체적인 추세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무딩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완화시켜서 이 예측 곡선을 더 부드럽고 꾸준히 감소하는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이 수학적으로는 일은 이전 스무딩 값 RT-1과 이 디케잉 레이트 RT를 사용해서 이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4번 수식에서 볼 수 있듯 이제 현재 스무딩 값이
이 딥러닝 모델이 추정한 ET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이전의 스무딩 값에서 이 디케잉 레이트 RT를 뺀 값보다 크도록 유지합니다. 그리고 5번 수식에서는 이 시스템 수명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열화 추세를 포착하기 위해서 FPT 지점에서 결정된 이 디케잉 레이트를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뭐 이 방법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변환된 곡선이 원래 추정된 얼류엘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를 통해서 예측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다음은 모델 훈련에서 사용된 설정들입니다. 이제 아담 오이티마이저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초기 파라미터 초기화를 위해서는 이제 자비의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로스 펑션으로는 MA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이제 부적절하게 초기화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문제인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을 완화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초반 가중치가 너무 작게 설정되면 이제 뉴런의 액티베이션 밸류가 이제 0 주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가중치가 너무 크면 액티베이션 밸류와 그레디언트 모두 과도하게 증가해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드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 가중치 파라미터를 정교화해서 액티베이션의 분산이 모든 레이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방법에서 이 가중치 매트릭스 W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사용해서 초기화되고 값은 여기 괄호 안에 정의된 범위에서 무작위로 샘플링 됩니다. 이는 가중치가 구간 내에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 이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이제 신호 흐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원본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논문에서의 결과로 이 적절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어, 사용한 경우에는 이 깊은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날카롭고 불균이랑 활성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반면 이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이 모든 레이어에서 유사하고 잘 스케일링된 액티베이션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각 포크마다 훈련 샘플은 32 배치 사이즈를 이제 사용하였고 러닝 레이트와 에포크는 0.0001과 20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는 이제 표에 표시된 대로 구성이 되고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해서 뭐 MA 말고도 MAP랑 뭐 MSE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멘탈 스터디입니다. 이제 실험은 이제 그림과 같이 프로노스티아라는 베어링 가속 열화 실험 플랫폼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노스티아 플랫폼의 목적은 이제 볼 베어링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실제 열화 과정을 이 시뮬레이션하고 수명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진은 이제 가속도계 부분의 이제 확대 사진인데 이제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가속도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직 신호는 이제 열하를 이제 파악하는 데 덜 유용하기 때문에 수평 진동 신호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 로드 및 이제 스피드 설정을 변경하면서 총 17개의 베어링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제 샘플링 주파수는 이제 25.6kHz였으며 이제 10초마다 0.1초 신호를 측정하여 데이터 세트당 256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모든 베어링은 초기 결함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열화 과정을 거쳐서 고장까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험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신호의 진폭이 20G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한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 모델을 이제 구축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한된 방법의 핵심은 이제 다중 스케일 피처 익스트랙션과 이제 FPT 활용에 있는데 나머지 모델들은 이 핵심 구성 요소 효과를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뭐 단일 스케일을 적용했던가 아니면 FPT를 사용하지 않았던가 등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교 무기는 이제 딥러닝 모델로 이 딥러닝 모델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없이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피처들을 추출한 후에 FPT를 사용해서 얼류엘을 예측한 방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 피처 익스트랙션 없이 이제 싱글 컨볼루셔널 레이어만을 사용해서 어, 이 저수준 특징의 그 특징만을 이제 추출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 추출을 이제 생략을 하지만 이제 세 개의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고수준의 그 피처만을 추출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중 스케일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그 FPT 단계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제 제한된 방법의 성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베어링 1-7과 2-2 그리고 2-4의 이제 베어링에 대해서 실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 그래프에서 노란색 선은 이제 로우 데이터의 이제 추정값을 말하고 이제 보라색 선은 이제 실제 얼류엘 그리고 빨간색 선은 이제 스무딩된 이제 추정값을 나타냅니다. 모든 베어링에서 제한된 방법은 이제 얼류엘의 감소 추세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이 실제 열화 현상을 이제 잘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무딩된 추정치는 이제 입력 신호의 이제 국소적인 변동에 대해서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좀 더 부드럽고 일관된 예측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제한된 스무딩 기반 반복론이 이 실제 물리적 열화 패턴을 더 잘 반영해서 이제 연료의 예측 결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모두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제한된 방법이 이제 성능 저하 패턴을 이제 사전에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베어링 2-7의 연료의 이제 프레딕션 결과와 해당 진동 신호를 함께 보여주는 그림인데 왼쪽 그래프에서 이 노란색 선은 모델의 이제 로우 데이터를 이제 의미하고 로우 데이터에 대한 이제 추정값, 얼류의 추정값을 나타내고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실제 잔여 수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이제 진동 신호를 이제 보여주고 이 빨간색 점선 T1과 T2는 실제 고장 발생 직전의 구간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어, 모델의 예측 원료율이 이 T1으로부터 급격히 이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이제 진동 신호가 불안정해지기 전에도 이 모델이 열화의 초기 징후를 성공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실험에서는 이제 제한된 방법의 성능을 이제 기존 접근법과의 이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제한된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 실제 연료의 이 저하 추세를 가장 근접하게 따르는 것으로 이제 관찰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고장 직전에 다른 방법들은 예측값에 대해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 이 제한된 방법은 이제 부드럽고 일관된 이 디그레이데이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 익스트랙션과 FPT 기반 레이블링의 사용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제한된 방법이 이제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아까 히스토리 데이터 시퀀스의 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내용인데, 이 주황색 막대는 MAE를 이제 나타내고, 이 보라색 선은 이 평균 훈련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은 베어링 1-7과 베어링 2-4 데이터를 사용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히스토리 데이터 시퀀스 수가 1이나 2처럼 작을 경우에는 이 정보량이 좀 제한이 되어서 실제 기계 상태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MA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시퀀스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이제 모델이 과적합되기 쉽고 이 일반화 능력이 이제 저하되어서 MA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 훈련에 필요한 계산 부담 또한 이제 증가를 하게 돼서 이제
평균 훈련 시간의 상승에서도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중간값인 이 1과 10의 중간값인 5를 이제 기본 설정으로 이제 사용을 하였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저자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제 새로운 얼류의 프레딕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고장을 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은 이제 First Prediction Time을 이제 사용을 하였고, 이제 데이터는 STFT를 통해서 타임 프리쿼시 도메인 영역으로 이제 변환이 시키고, 나이키스트 주파수로 노이즈 제거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이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고,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는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제 사용을 하여서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무딩을 적용해서 이제 극소적인 변동을 완화하고 이제 연료를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충분한 이제 레이블링 훈련 데이터셋을 이제 필요로 하고, 두 번째로는 어, 디터미니스틱 프레딕션을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나 신뢰 구간을 포착하지 않아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좀, 어, 사용자가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했을 때 이 신뢰성을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연구들에 비해서 뭐 팬시하지 않지만 이제 멀티 스케일 익스트랙션을 기반으로 이제 얼류의 프레딕션을 이제 하는 기반을 다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논문에서 나왔던 리미테이션들을 고려했을 때, 이 첫 번째로 많은 양의 레이블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한지 하는 점을 고려해서 적은 양의 샘플로 유사한 성능을 내는 액티브 러닝을 이제 접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얼류엘과 액티브 러닝을 이제 접목한 연구가 총 두 개가 있었는데, 뭐 이제 각 방법론들에 대해서 뭐 한계점들을 좀 고려해서 방법론을 이제 디벨롭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고민 중인 것은 기존에 있던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좀 적합한 방법인 것 같은데 온라인 업데이트가 좀 제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